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60세뿐만 아니라 70대, 80대, 90대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더 멋지게 즐기실 수 있는 마음가짐과 어르신들의 생각의 틀을 깨줄 수 있는, 아직도 후반부를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이런 마인드셋으로 인생 후반부를 즐기시면서 사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3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며 6천 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한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과 전문의입니다. 1960년에 태어나 1985년 도쿄대학교 의대를 졸업 후 도쿄대 부속병원에서 신경정신과, 노인과, 신경내과 연수를 받고 조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칼 매닝거 정신의학학교 국제연구원으로 이분의 경력과 전문성은 물론이지만 이분의 캐리어를 떠나서도 책 내용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갑니다. 요즘 60대 중에 자신이 노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늙어서 즐거워야 진짜 성공한 삶이라는 말이 저도 이제 와닿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30대가 40대가 뭐가 즐거울까 생각했지만 30대 때, 40대 때 각각 나이에 맞는 예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50대와 60대, 70대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에 대한 생각과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본인의 삶은 뒷전으로, 본인보다는 가족과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며 자신들의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대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저희 걱정은 이제 하지 마시고 당신들의 삶을 즐기면서 사시는 게 저희한테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책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1장. 아낌없이 소비하면 행복과 건강이 따라온다.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는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고령자는 돈을 쓰기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환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개호보험, 한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해당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이라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애당초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통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시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짓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 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아온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자 할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절약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써야 행복해진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불안하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자.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외식을 덜하고 술과 담배, 커피와 차 등 기호식품까지 멀리하며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들을 보면 뜯어말리고 싶다. 나는 60세부터는 내키는 대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리낄 것 없이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고 총기도 지키는 진정한 비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노후를 불안해할까?
나 역시 일본인이니 일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알 것 같다. 일본인은 애당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보며 내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걱정만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대책과 지침을 미리 생각해두면 어떨까? 예를 들어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면 암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좋은 병원과 전문의를 검색해 놓자. 치료요법과 비용도 자세히 알아보고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떤 처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고민해보고 결정해두면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비하면 불안감도 차차 줄어들 것이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절약하고 소비를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은 살짝 뒤집어 보면 불안한 마음만 달래주면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마음속 불안을 지워보자. 불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지혜 중 하나다. 건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고 놀아라. 나이를 먹으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마음껏 돈을 쓰고 노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한창 유행할 때 많은 의사들이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차이에 관해 연구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역력이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 감염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 스트레스에도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면역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 지침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일본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누군가가 연금으로 취미나 유흥을 즐겼다가는 노는데 연금을 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연금으로 게임장에 간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은 밖에서 보내는 즐거운 여가 시간이 전두엽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웃고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 나가 놀겠다고 하면 비난의 시선을 보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에는 마음껏 즐기셔야 한다라며 등 떠미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도 함께 늙는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뇌가 노화할수록 어지간한 일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만큼 웬만한 사건으로는 감정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연륜 덕분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훤히 보이고 무슨 일이든 요령 있게 뚝딱 해치운다. 경험이 쌓여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솔직히 그만큼 인생이 지루해진다. 세상 만사에 흥미와 관심도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고령자가 즐길 만한 재밌거리를 찾다 보면 종종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 때는 엄청난 애주가로 주종을 가리지 않고 음주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스타일은 변하기 마련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는 작은 포차에서 값싼 맥주나 소주만 있어도 즐겁게 마실 수 있지만 중장년을 거치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레 값비싸고 좋은 술을 이왕이면 더 고급스러운 안주에 곁들여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한 달에 3번 선술집에 들러서 매번 같은 술과 안주에 자잘한 금액을 쓰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비싼 고급 술집을 찾아 음주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자주 술을 마시기도 어렵다. 3번에 나누어 쓸 돈을 모아서 전에는 가지 못했던 비싼 고급 주점의 문을 두드려보자.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뇌에 더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줄 것이다. 젊은 시절 회사에 다니며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 고급 요리주점에 자주 방문했거나 골프를 치러 다녔다면 은퇴한 뒤에 그때 갔었던 요리집이나 골프장에 다시 가보는 것도 좋겠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경비를 아끼며 늘 가던 곳으로 향하는 가성비 따지는 여행은 그만두고 돈이나 시간 문제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보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늘 앉던 평범한 자리 말고 한 단계 높은 더 비싼 좌석을 예매해보자.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60대가 되어 은퇴하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 깊이 있는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 여유를 실감하고 스스로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일수록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지기 마련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해지고 행복감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면역력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노년에 마음껏 놀고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은 정신 건강도 챙기고 노화도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점심 식사는 밖에서. 지금은 은퇴한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대부분 직장 근처 음식점이나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적어도 남성들은 거의 그랬을 것이다. 사무직이든 영업직이든 현장직이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에 빠진다. 직장인들은 40년, 어쩌면 그보다 오랜 시간 매일 점심 메뉴를 고민해왔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점심을 집에서 먹게 된다. 들어보면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식사를 하러 굳이 나가기도 귀찮고 일을 하지 않는데 점심값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아서다. 그냥 집에 만들어둔 밑반찬으로 때우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많다. 나는 오히려 은퇴 후에 식비를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식이 꾸준히 외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며 일단 집을 나서면 다양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온다. 이 식당 라면을 먹은 지도 한참 됐네. 여기 돈가스는 생각보다 맛있었지. 오랜만에 파스타를 먹을까? 와 같은 생각을 하며 번화가를 걷다 보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집 근처는 운동 삼아 걷기에도 적당한 거리고 걸으면 배가 고파져서 슬슬 입맛이 돈다. 또한 낮에 동네를 걷다 보면 종종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밤에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정신없던 거리도 낮에는 전혀 색다른 느낌을 준다. 온통 술집만 있는 줄 알았던 골목가에서 우연히 나만의 맛집을 발견하는 행운이 따르기도 한다. 점심을 밖에서 먹으면 일상의 반경이 훨씬 넓어진다. 나온 김에 서점에 들러 잡지를 사거나 유명한 카페에 가볼 수도 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든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된다.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작은 사치도 충분히 누리자. 외식을 하면 메뉴의 선택지도 확 넓어진다. 입맛이 없어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어도 점심때 집을 나서 길을 걸으며 식당 간판을 훑어보면 식욕이 생길 수 있다. 하이라이스를 먹은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나 문득 만두가 먹고 싶어져 자연스럽게 그날의 메뉴가 정해지기도 한다. 간혹 TV 드라마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매번 패턴이 비슷하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묻고 남편은 매번 특별히 없는데 또는 아무거나 라고 답하는 식이다.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대답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음식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입맛도 식욕도 점점 줄어든다. 늘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서 대충 때우다 보면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 그러니 갑자기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도 쉽게 대답이 나올 리가 없다. 먹는 행위는 80세에도 90세에도 심지어 100세가 되어도 살아있는 한 계속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차례차례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당신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면 식욕이 자극되고 이 자극은 뇌를 활발하게 한다. 한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이나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된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마구마구 떠오른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설레지 않는가? 이렇듯 점심 외식만으로도 꽁꽁 묶여있던 당신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돈을 쓰는 일을 어찌 낭비라고 하겠는가? 고독한 미식가는 외롭지 않다.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끈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중년 남성이 다양한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다가 그 지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 이야기다.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가 연기하는 주인공은 인테리어 관련 수입 잡화상으로 일하다가 배가 고파지면 눈에 띄는 식당에 들어간다. 특별한 메뉴나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스토리랄 것도 없다.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한 다음 음식이 나오면 그저 조용히 먹을 뿐이다. 이 드라마에서 점심을 먹고 난 주인공은 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행복해한다. 식욕도 왕성해서 매번 그릇을 싹 비운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먹는 즐거움을 즐겨야겠다. 젊은 시절 나는 혼밥을 하기가 왠지 민망했다. 혼자 돌아다니다가 들어가 보고 싶은 식당이나 먹고 싶은 메뉴를 발견해도 다음에 누군가와 같이 와야지라고 생각하며 일단 돌아서곤 했다. 배가 고파도 혼자서는 음식점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요즘은 지나가다가 괜찮아 보이는 식당을 발견하거나 배가 고프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동행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 함께 간다고 해도 어차피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사람은 나다. 맛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혼자 먹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혼밥을 즐길 용기가 생겼다. 고독한 미식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도 언젠가는 사별하고 혼자 남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식사 즐기는 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배우자와 또는 친구와 함께 외식하는 습관을 들이자. 외식이 습관이 되면 더 나이가 들어 언젠가 혼자가 되어도 편안하게 음식점을 찾아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식습관은 아주 중요하다. 평소 요리를 즐겨 하던 사람도 함께 식사할 가족이 없으면 있는 재료로 대충 끼니만 때우게 된다. 하물며 평소 요리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노년에 홀로 사는 사람은 식단이 점점 부실해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산책과 기분 전환, 건강은 덤이다. 점심 외식과 혼밥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즐겁게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아무리 외식을 자주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라고 권해도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라며 거부하는 고령자가 많다.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요산 수치가 걱정이라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한단다. 심각한 질병이라도 앓고 있다면 당연히 먹는 것에 신경 쓰고 식단 조절도 해야 한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당장 체중 관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크게 양보해서 60대까지는 그렇다 쳐도 70대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물론 폭음과 폭식은 건강을 해치지만 양만 잘 조절한다면 괜찮다.
좋아하는 음식과 곁들이는 반주쯤은 즐겨도 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하는 문제는 식욕이다. 식욕은 삶에 대한 의지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식욕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동은 옳지 않다. 요즘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일부러 가볍고 간단하게 먹는데 그 결과 영양분은 충분히 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일본 고령자들의 영양 부족 실태는 3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6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남은 시간은 40년 정도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자. 선택지는 두 가지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관리하는 긴 인생과 수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인생의 재미를 느끼며 사는 인생. 당신은 둘 중 어느 삶을 선택할 것인가? 노후 대비는 사회보험과 연금으로. 앞에서 건강수명을 언급하며 설명했듯이 대부분 80대가 되면 몸이 많이 노쇠한다. 외출하는 일도 식사량도 줄어드니 생활비는 전보다 적게 든다.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병에 걸리거나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떨까? 여기서 일본 개호보험 체계를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65세가 되면 관할 지역 행정기관에서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발급해준다. 다만 이 증서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증명서가 있다고 바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이 안 좋아져 돌봄이 필요해지면 본인이나 가족이 증서를 들고 관할 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이 나와 조사를 진행하고 주치의에게 의견서를 받아 지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한다. 이때 케어 매니저가 옆에서 전체 과정을 도와준다.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받으면 휠체어나 환자용 침대를 대여할 수 있고 낮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데이케어 서비스나 단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쇼트스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살기 편하게 집을 개조하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10에서 30%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70에서 90%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생각보다 사회보험으로 보장되는 범위가 넓다. 그러니 개호보험에서 인정하는 요양 등급을 받으면 경제적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몸이 쇠약해질수록 지출 자체가 줄어들고 돌봄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은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80세가 되기 전에 가진 돈을 모두 써라. 70대가 되면 대부분 은퇴하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대비해 퇴직금을 통째로 은행에 넣고 노후자금으로 묶어둔다. 하지만 말이 노후자금이지 대부분은 노후에도 그 돈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계속해서 절약하며 산다. 2023년 기준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최대 월 66,250엔이 지급된다. 여기에 직장을 다녀 후생연금, 국민연금에 더해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직원 퇴직 후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연금까지 받으면 월 수령액이 30만 엔 가까이 된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으로 묶어둔 돈은 꺼내서 사치를 부려도 괜찮지 않을까? 돈을 좀 쓴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2000년부터 개호보험도 생겼으니 요양시설 입소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전보다 줄었다. 설령 중증 치매에 걸려도 국공립시설에 들어가면 큰 돈이 들지 않으니 모아놓은 돈은 건강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모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하며 모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쓸수록 행복해지고 대우를 받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남의 인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돈을 쓰는 것이 좋다. 여행, 맛집 탐방, 운동, 사교 활동에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면 노화도 더뎌지고 행복해진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거나 대출이자로 힘들어하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면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새삼 고맙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노후가 불안하다며 지갑을 닫고 꼭꼭 감춰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도대체 언제 풍족해질 것인지 궁금하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경제관념을 바꾸고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자. 가진 재산을 현명하게 쓰며 즐기는 것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법이다.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집과 주택연금. 물론 모든 이가 국민연금, 후생연금, 기업연금만으로 풍족하게 생활하지는 못한다. 각자의 사정을 예로 들며 목돈으로 묶어둔 노후 자금에는 되도록 손대고 싶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유를 가져도 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2021년도 주택시장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시 집을 사는 나이는 60대 이상이 많았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도 30대에 처음 집을 샀을 것이다. 아파트든 주택이든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과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 때에 따라 공간 분리도 필요해서 방이 서너 개쯤 되는 집으로 옮기게 된다. 자녀를 키우며 살 때는 당연히 넓은 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식들이 다 자라 독립하고 부부만 남으면 집이 너무나 넓게 느껴진다. 은퇴해서 시간이 많다 해도 4개나 되는 방을 모두 청소하기는 힘에 부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내버려두면 먼지가 쌓여 관리하기가 어렵다. 자녀들을 독립시킨 노부부는 단출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갓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젊은 부부는 넓은 집을 원한다. 그렇다면 서로 바꿀 수 있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60대는 주택을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30대는 넓은 집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물론 오랜 시간 살며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빌려주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살면서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돈은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집을 매각하는 형태로 정산하면 된다. 일본에는 아직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해외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며 주택연금까지 들어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사람이 많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남은 평생을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자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유용한 노후 대책이 있는 셈이다. 60대를 위한 마인드셋 1. 경제관념 바꾸기.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 돈은 쓸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써야 한다.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소비하라. 남은 삶은 지나온 삶보다 길지 않다. 더 이상 아끼지 않아도 괜찮다. 불안하다면 일자리를 찾아 조금씩이라도 벌며 써라. 60대는 소비시장에 떠오르는 주역이다.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매하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당당히 요구하라. 식비를 풍족하게 쓰고 외식을 즐겨라.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행복과 건강의 지름길이다. 복지제도와 각종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라. 집도 노후 대비의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2장. 배우자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방법.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번 장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루려고 한다. 먼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60대에 접어든 독자라면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녀를 향한 마음가짐을 돌아보면 좋겠다. 간혹 다 커서 성인이 된 자식을 어린아이 키우듯 보살피고 챙기는 부모가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80대에 접어든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되어 칩과하는 50대 자식을 돌보는 8050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중년 자녀를 돌보고 있다니 그야말로 비극이다.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혼인율 감소도 사회적 이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생애 미혼율이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일본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28.3%에 달한다.
남성 10명 중 3명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뜻이다. 한국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2015년에 10.9%였고 2025년 20.7%, 2035년 29.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 부모의 걱정은 점점 깊어만 간다. 물론 자립해서 독신으로 혼자 살며 부모를 잘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늙을수록 돈을 풍족하게 써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현실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한편 이와 정반대로 지금껏 키워줬으니 이제는 자식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려는 부모도 적지 않다. 이런 부모들은 애당초 자식과의 관계가 가까운 편이다. 아마 자식도 당연히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은 참 아름답지만 이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식은 병든 부모를 집에서 직접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젊을 때 한창 일해서 능력을 키우고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이 든 부모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돌봄을 받아야 할 정도의 나이 많은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둘 다 65세 이상인 상황을 노노게호, 둘 다 75세 이상인 상황을 초노노게호라고 한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라는 뜻이다. 이런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드물지 않은 것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를 돌보는 경우와 늙은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경우 모두 종국에는 행복이라는 영역의 문제를 유발한다. 효심 깊은 자식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 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재산을 꼭 물려줘야 할까? 이 책을 읽는 당신이 60대라면 자녀는 아마 20대나 30대쯤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직 서로 한창 때니 유산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당신도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막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금융자산으로 은행에 쌓여 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소비세를 인상해서 늘어가는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겠다고만 한다. 나에게 그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상속세 세율을 100%로 올리는 것은 어떤가? 고령자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사후에 전액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우선 국가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큰 재산을 남겨도 자식에게 가지 않을 테니 부모들도 다 써버리는 편을 택하지 않을까? 고령자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레 내수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자식들도 점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생활에 자녀가 깊이 관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반대하는 식이다. 과연 이런 세태가 괜찮은가?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으로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노년의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들의 역설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자녀들과 눈치 싸움을 할 바에는 차라리 유산 물려주는 문화가 사라지는 편이 낫지 않은가? 유산이 가져오는 문제들. 상속세율을 100%로 올리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유산이 가져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성년 후견인 제도란 치매 같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뚜렷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이 실수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사기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후 이용자가 계속 늘어 2020년에 해당 제도 신청자는 약 23만 2천 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후견인은 어떻게 정해질까? 고령자가 인지능력을 잃기 전에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 후견과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인정된 후에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법정 후견으로 나누어진다. 통상적으로 대상자의 친족 중에서 후견인이 정해진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이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후견인이 고령자의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제 돈처럼 써버렸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다. 물론 돈을 쓴 사람의 잘못이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재산이 있기에 생기는 불상사로 볼 수 있다. 평생 열심히 모아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셈이다. 상속 분쟁도 큰 문제다. 뉴스와 기사를 보면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의 유산을 두고 심하게 다퉈 법원까지 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는 자신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묘지 앞 추모 공간을 정성스럽게 꾸며 오래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 재산을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데도 과연 재산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묘지를 마련하는 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다.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나의 후손이 남아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내가 죽고 나의 자식과 손주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묘소를 꾸미는 것이 중요할까? 시간이 흐르면 무용고 묘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묘지를 꾸미겠다고 큰 돈을 남기는 것은 부조리한 선택처럼 보인다. 차라리 모교나 고향의 발전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거나 나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하는 편이 어떤가? 어쩌면 이것이 꼭 필요한 이에게 자본을 환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오래 기억되는 의미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방향의 유산 활용도 한 번쯤 생각해보자.
자식 말고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아라.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 타인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생면부지의 남보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자식이 돌봐주기를 바란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일이 항상 아름답고 따뜻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불안한 마음에 임종 때까지 나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라고 말하며 조건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애당초 자식이 부모를 돌보고 부양하는 이유는 재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된 도리와 애정, 효심 때문이 아닐까? 게다가 현행법상 부모를 부양하든 그러지 않든 형제 자매가 갖는 상속 권리는 똑같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하겠다는 정식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다른 자식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형제자매가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노후에 자식에게 부양받고 재산을 물려주고자 했다면 그 생각은 그만두고 차라리 전일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 재산 사정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자식에게 남겨줄 정도로 유산을 모았다면 전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며 비용을 지급하는 편이 모두에게 더 합리적이다. 자식에게는 보살핌을 받을 생각도 유산을 남길 생각도 하지 말자. 또한 요즘은 수명이 워낙 길어져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뒤늦게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되더라도 다시 새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 젊은 사람들도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재혼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준다. 한편 이럴 때 부모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새 배우자를 보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과 재혼하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나도 주변에서 자식들로 인해 재혼을 포기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다. 행복하게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식들의 간섭과 등살에 포기하는 것이다.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여성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양에는 이렇게 노년에도 자식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하고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 자식과 연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다거나 죽을 때까지 자식과 함께 살겠다는 생각과 큰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고이 접어버리자.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앞길을 선택하고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때때로 자녀에게 기대도 괜찮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정반대로 자식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도 있다. 고령의 부모가 몸이 아픈데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아끼려고 요양원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버티다가 결국 고독사하는 마음 아픈 경우도 가끔 보인다. 독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치매에 걸리거나 노환이 와서 거동이 힘들어진 고령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민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고 부끄러운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자. 자기 심리학을 주창한 미국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생물이며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인간의 성향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신분석학자 도이 다케오도 서로 의지하고 기대려는 일본인 특유의 정서 아마에를 내세우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일본 사회 심층에 아마에의 구조가 깔려 있어 사람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신이 식사 중에 맥주가 마시고 싶어졌다고 치자. 맥주병을 향해 손을 뻗어보지만 너무 멀어서 닿지 않는다. 이때 누군가 내 잔에 맥주를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바라거나 누군가 따라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도이 다케오는 이런 생각과 자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태도이자 능력이라고 했다. 코엇도 다른 이에게 의존할 때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도움을 주는 상대방도 만족감과 자기애를 느끼기에 서로 기브앤테이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상호 의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A가 성적이 좋지 않은 B에게 자기 노트를 빌려줬다고 하자. 제3자의 눈에는 B가 A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A는 B로부터 너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라는 말을 듣고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코엇의 이론에 비춰보면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를 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 간혹 적적할 때는 자식에게 기대도 괜찮다. 오랜만에 연락해 안부를 묻는 것은 어떨까? 마음의 짐은 내려놓자. 나이든 부모가 전혀 아픈 티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고독사하면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옛말에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 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노쇠해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 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러니 힘들 때는 자식에게 적당히 기대자.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할 기회도 주고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나아가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돌봐야 하는 짐을 지우지 않는 일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아야 자식들의 원망도 받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나뉜다. 하기 힘든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도움받는 일이 어색한가? 지금까지 베푼 만큼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앞서 살펴본 기브 앤 테이크를 떠올려 보면 좋겠다. 받는 연금액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젊었을 때 착실히 낸 세금을 돌려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키워준 만큼 이 정도 소소한 도움은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전혀 뻔뻔한 생각이 아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니 갚으라고 생색을 내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다.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해진다. 당신이 뿜어내는 긍정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60세가 되면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보자. 단언컨대 얻는 것은 있어도 절대 잃을 것은 없다. 아내들의 외출, 그리고 남편들의 은퇴. 긴 세월 부부 사이를 유지하며 아이가 성장하고 부모님 건강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지면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드디어 자유시간이 생긴다. 대략 중년쯤 되었을 때다. 그때부터 아내들의 외출이 시작된다. 오며 가며 만나는 동네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친해지기도 하고 어릴 적 친구나 동창들도 대부분 비슷한 인생 사이클을 거치기에 이때쯤이면 한가해져 얼굴 보기가 수월해진다. 친구들과 모여 식사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 딱 좋은 때다. 집안일은 이제 손에 익어서 언제든 내킬 때 뚝딱 해치울 수 있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도 남편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애초에 남편은 그 시간에 집에 있지도 않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 아내는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문제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다. 은퇴한 남편이 집에 있게 되면 그동안 누리던 자유로운 생활도 끝난다. 이때부터 아내에게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며 일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고맙기도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던 자유로운 생활이 무너지니 달가울 리 없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 가만히 앉아서 씻게 목욕물 좀 받아줘. 저녁은 언제 먹지? 하며 모든 일을 아내에게 명령조로 시키고 기다리는 남편은 없지만 의외로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성이 많다.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은퇴 이후 집에서 뭐라도 하려니 낯설기 때문이다. 조리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식기세척기나 믹서기 등 가전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내에게 일일이 묻고 또 묻는다.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의 질문에 아내는 슬슬 귀찮아지고
왜 스스로 알아보려 하지 않는지 짜증이 난다. 아이가 그러면 귀엽기라도 하지. 다 큰 남의 아들이 그러면 속이 터질 뿐이다. 황혼에 접어든 70대 부부라고 하면 익숙하고 안정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아껴주는 평온한 부부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관념 속 부부일 뿐, 현실에는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상대를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도 많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아내는 드디어 찾아온 삶의 여유로운 시기에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사교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싶어 하고, 남편은 아직 남자로서의 고집과 자존심이 남아있기에 통제하고 간섭하며 집에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상반된 두 입장이 부딪히니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향과 생활 습관이 달라진 부부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남편, 즉 남성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면 된다. 집에 틀어박혀 아내와 부딪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의 즐길 거리를 찾으면 된다. 은퇴 직후인 60대부터 서둘러 시작하자. 70대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돌아다니고 남편은 남편대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의 배우자와 오랜 시간 즐거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인생을 각자의 방식대로 따로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퇴직 후의 바람직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80 전까지는 배우자와 따로 놀아라. 명색이 부부인데 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몸이 불편해 꼭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따로 여행을 가볼 것을 권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고 싶었던 곳이나 하고 싶었던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래된 유적지에 가고 싶지만 아내는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함께 가기 위해 말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또는 취향이 잘 맞는 동료들과 함께 유적지에 방문하자.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음악회, 그림 전시, 맛집 투어 등 평소에 하고 싶던 것을 즐기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다. 여행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의 취향이 다르다면 둘 중 하나가 참으며 억지로 상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각자 원하는 영화나 연극, 콘서트를 보러 가면 된다. 그래야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남편은 화려한 액션 영화를 보고 싶고 아내는 잔잔한 로맨스를 보고 싶다면 따로 보고 나와서 만나면 그만이다. 오히려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풍성해지고 기분도 색다르고 즐겁다.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점점 만족감이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속박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툴 일도 없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도 있다. 60대는 부부에게 각자 자유시간이 생기고 몸도 건강해서 활력이 넘치는 시기다.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얻은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때 부부가 붙어 다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70대에도 각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유로이 70대를 누리다가 80대 중후반쯤 접어들면 어느 한쪽이 아니면 둘 다 기력이 떨어진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거들고 의지하며 살게 된다. 각자의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그때부터 다시 일심동체가 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취미와 덕질에는 나이도 성별도 없다. 동거형 조론을 결정하고 서로 합의하에 규칙을 정했다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부부끼리 욕구나 취향, 취미에 관해 이야기해보기를 권한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의식적으로 욕망이나 욕구,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말로 잘 표현하지 않고 묻어두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열정과 체력이 떨어지고 젊을 때보다 세상 만사에 관심이 덜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나이에 맞지 않게 욕심이 많다, 나이값도 못한다 라며 혀를 차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나 의지가 생겨도 나이 들어서까지 철모르고 유난을 떤다라고 지탄을 받을까봐 두려워 속으로만 감추는지도 모른다. 때때로 무언가에 열정을 느끼는 것, 더 나아가 일상의 활력소와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느끼는 본능이다. 그리고 이런 욕구를 잘 해소하는 과정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다. 에너지 넘치는 남성은 취미로 운동과 등산을 즐길 수도 있고 골프나 낚시를 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포츠카를 구매해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신체 건강과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줄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는 노쇠를 겪게 된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기억력, 사고력까지 감퇴하기도 한다.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느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욕망과 욕구, 새로운 취미는 갱년기의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예전에는 여성의 욕구는 무시하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요즘은 중년 여성을 겨냥한 드라마와 소설 등 콘텐츠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런 콘텐츠는 일상 속 재미와 활력이 되어준다. 그 외에도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 예술적인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운동처럼 거친 신체 활동보다 무언가를 소재 삼아 이야기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듯하다. 멜로드라마, 로맨스 영화를 보고 간접 경험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취향을 잘 고려해보고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찾아 팬이 되는 것도 일상에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 요즘 표현으로 덕질, 특정 분야를 열성적으로 파고드는 행동을 해보면 어떨까? 최근 아이돌 가수나 배우에 열광하며 콘서트나 영화를 보러 가는 중년 여성이 크게 늘었다.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을 보러 가서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팬클럽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취미로 덕질을 즐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잡혀 갱년기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덕질의 최대 장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친밀감, 유대감, 때때로 소속감까지 느끼게 된다. 이런 새로운 감정들은 전두엽을 자극해 노화를 막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한다. 세로토닌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3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욕구와 욕망, 취향, 취미,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부부가 서로의 취미를 터놓고 알며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방적으로 덕질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자. 나이를 먹으면 꼭 점잖게 앉아 책을 읽고 신문을 보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즐거운 활동과 열정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다. 서로 적절히 의견을 조율하며 각자 일상의 활력이 유지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각종 용품을 구매하거나 티켓을 사는 행위는 소비시장의 주역이 되는 지름길이다. 백년해로 또는 두 번째 결혼. 동거형 조론을 시작했는데도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만 한다면 두 번째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이혼을 종용하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라. 지금의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보다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읽어주길 바란다. 60대에 접어들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와 남은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산 부부가 뒤늦게 갈라서는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황혼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도발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인생의 결혼은 2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에는 목적이 있다. 잘 맞는 사람과 만나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하지만 정년기에 하는 첫 번째 결혼으로 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대부분 자식을 낳아 잘 키운다는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느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는 소홀해진다. 이때 부부는 육아라는 과업을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에 가깝다. 자식을 낳아 잘 키운다는 목적을 달성했다면 다음 목적인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달성해야 한다. 지금 배우자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숙고해보자. 앞으로 인생이 30에서 40년 정도 남은 상황이니 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는 시간도 필요하다. 어쩌면 이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 고생했다며 웃는 얼굴로 헤어지고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노년의 행복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노년에 이혼하면 영영 끝이고 다시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데 황혼 이혼이 크게 늘어난 요즘은 뒤늦게 성격이 잘 맞는 좋은 동반자를 찾는 사람도 많아진 듯하다. 나는 이른바 한 번 다녀온 사람끼리 뜻만 잘 맞는다면 60대나 70대에 재혼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60대를 위한 마인드셋 2. 가족과의 관계 돌아보기.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부모에게는 부모의 삶이 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라.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자. 자식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라. 노년에 자식에게 부양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자. 그러나 때때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괜찮다. 바람직한 부부상은 시대별로 변화한다. 자녀가 모두 독립해 나가고 정년퇴직을 해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를 돌아보자. 배우자와 모든 것을 함께할 필요는 없다. 잠시 떨어짐으로써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부는 서로의 삶과 취미를 존중해야 한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활기차게 살자. 오늘의 책 속의 낭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하세요.